15강입니다. 6.25 전쟁, 한국인의 삶을 파괴하다 라는 주제입니다. 프린트는 40쪽에서 4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6.25 전쟁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라는 부분이죠. 6.25라는 명칭을 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전쟁의 명칭은 꼭 전쟁의 명칭뿐만 아니라 역사 용어는 그것을 어떻게 규정 짓느냐에 따라 인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어는 그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규정됩니다. 외국에서 사실은 이 남한과 북한과의 내전을 한국전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6.25 전쟁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남한에서 잊지 말자 6.25라는 그런 관점에서 탄생한 용어입니다. 6월 25일 저 북한의 침략을 잊지 말자라는 것이죠. 그걸 하나 일단 기억해 두시고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괄호 1번에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변화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남한과 북한에 각각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정부가 수립되었죠. 자, 연도로는 1948년입니다. 남한에는 대한민국이, 그리고 북한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됩니다. 자, 각 국에, 각 지역에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이제 미군과 소련군이 철수를 하게 되었죠. 미국은 군사고문단이라고 하는 존재를 남겨두고 갔고요. 소련군은 이제 모두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냉전이라고 하는 체제가 지속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진영의 대립이 계속돼요. 자, 그런 가운데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에치슨이 태평양 방어선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합니다. 이제 우리는 에치슨 라인이라고도 보통 얘기해요. 미국이 당시에 소련의 세력 확장을 저지하기 위해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 태평양 지역은 우리가 이만큼 방어할 것이다 라는 걸 공식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여기에 한국과 타이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교과서에 있는 지도입니다. 당시 에치슨 라인을 쭉 보시면 일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여기 포함되어 있고, 여기 대한민국이 빠져 있고요, 타이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필리핀을 잇는 이 태평양 지역을 방어하겠는데 여기 지금 남한과,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타이완이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일부 주장에 의하면 사실 약간 그런 빌미를 제공한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북한이 잘못 판단하도록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닌가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당시 북한, 그러니까 우리 약칭으로 편의를 위해서 북한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북한은 이제 김일성을 중심으로 전쟁을 준비하게 되죠. 북한 자체적으로 이 전쟁을 준비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던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전쟁을 하겠다라고 동의를 구합니다. 그리고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죠. 그래서 소련으로부터 무기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계속 혹시나 압박을 받거나 하면 중국으로부터 참전 동의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공내전에 참여했었던 조선의용군이라고 하는 이 세력이 귀국하게 되면서 북한의 군사력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죠. 자, 결국 6.25 전쟁은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이 됩니다. 새벽 4시가량 되었을 때 북한군이 일제히 남침을 해오게 됐죠. 사실은 그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소규모의 충돌은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지금 북한이 세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된 것이 6월 25일입니다. 자, 이런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에 대해서 유엔은 이것을 잘못된 행위로 규탄하고 미군을 주축으로 해서 16개국이 참여한 유엔군의 파병을 즉시 결정하게 되죠. 자, 그래서 전쟁은 계속 쭉 빠르게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자,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군은 신속하게 남하를 하기 시작합니다.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게 됩니다. 6월 28일 서울이 점령당하게 되고요. 파죽지세로 북한군이 밀고 내려오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당시 국군이 다수가 휴가를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지휘관도 바뀐 지 막 얼마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경상도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을 장악당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거 지도를 매칭시키면 좋은데, 북한군의 빠른 남침에 대해 6월 28일 서울이 함락이 됩니다. 서울 함락되고요. 그리고 경상도, 그러니까 흔히 낙동강 방어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방어선만 겨우 사수하고 지금 빠르게 북한에게 점령당했다라는 것이죠. 요게 남침 초기 약 한 달간의 상황입니다. 자, 그 이후 두 번째, 이제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를 보시면 75쪽에 사진과 지도로 보는 전개 과정 이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당시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게 되죠. 당시 메가더의 결정으로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됩니다. 우리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지도를 좀 알 필요도 있어요. 우리 인천이 어딘가를 좀 봐야 되죠. 인천은 사실은 서울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군과 유엔군의 작전은 인천을 통해서 허리 부분을 끊고 낙동강 방어선에서 다시 이렇게 치고 나가자라는 전술이었다라고 보면 돼요.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해내고, 그로부터 약 2주 정도 지난 이후에 9월 28일 서울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압록강까지 진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38도선을 넘어서 압록강이 지금 백두산을 기준으로 요렇게 있는 강이니까요. 요렇게가 두만강이고, 그래서 압록강 유역까지 진출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혹시 국군의 날이 언제인지 알아요? 국군의 날? 10월 1일입니다. 그 국군의 날이 왜 10월 1일이냐면 이 10월 1일이 국군이 38도선을 넘어서 드디어 공세로 전환됐던 날짜입니다. 이 날을 지금 국군의 날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10월부터는 38도선을 넘어서 압록강까지 진격을 했다. 자, 다급해진 북한은 사실은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 공산주의 국가들의 도움을 요청하겠죠. 결국 이제 중국군이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중국은 지금도 그렇지만 엄청나게 많은 인구, 엄청나게 많은 자원, 이런 것들이 강점이죠. 그래서 대규모의 군대가 압록강을 넘어서 참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민족 간의 대립이었던 것이 사실상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대결이 돼버렸죠. 국제전으로 확대됩니다. 이 중국군이 어마어마한 수가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 국군과 유엔군은 다시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1월 4일, 51년 1월 4일 서울을 다시 빼앗기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다시 밀려나는 과정에서 대표적인 전투 중에 하나가, 또 미군이 엄청나게 패배를 했던 것이 이제 장진호 전투라는 것도 있습니다.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전투고요. 또 영화 국제시장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 국제시장을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배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타고 피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나옵니다. 흥남부두 철수작전, 이런 것들도 중국군의 개입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군의 개입으로 다시 서울을 뺏겼던 것이 1951년 1월 4일이었고요. 그 이후에는 다시 반격에 나서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공산 진영과 국군, 유엔군 진영이 교착 상태가 되기 시작합니다. 전선이 딱 이렇게 멈췄다라는 거야. 다시 서울을 되찾은 이후에는 지금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치를 했습니다. 그게 대략 오늘날의 휴전선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수준이 사실은 51년 중순부터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상태로 2년간 지속이 돼요. 무슨 얘기냐? 51년부터 사실은 전쟁을 멈추자라고 하는 협상이 시작되는데, 협상을 할 때 그러면 이 남한과 북한 군사 경계선은 어디로 할 것이냐, 그걸 정하거든요. 그 경계선은 항상 그 조약이 체결된 직후야. 그러니까 최대한 한 뼘이라도 더 많은 땅을 가져야 해. 그래서 더 치열하고 더 처참하게 싸우는 이런 모습들이 전개가 될 겁니다. 자, 교과서 75쪽에 있는 이미지 자료입니다. 북한군이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던 당시의 사진이고요. 6월 28일이고요. 약 2달 반 정도 지나서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의 장면,
그리고 중공군의 참전 이후에 다시 서울을 뺏기고 지금 퇴각하는 장면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일사후퇴입니다. 자, 그래서 전쟁은 대략 3년간 지속이 되었는데요. 약 후반 2년은 이 군사분계선을 가지고 치열하게 서로 뺏고 빼앗기는 교착 상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쟁은 한 1년 되게 빡세게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그 뒤에 2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3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의 피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적 피해입니다. 사람이 희생된 거죠. 당연히 군인들 많이 사망했죠. 북한군, 국군, 유엔군, 중공군까지 많은 군인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과정에서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민간인 학살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전쟁이라는 건 사람을 굉장히 미쳐도록 하게 만듭니다. 이념의 광기에 휘몰린 사람들이 당시 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하게 되어 북한군에 의해서 지주, 자본가, 경찰, 군인들이 많이 학살당합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지주와 자본가들을 타도의 대상으로 삼죠. 이들을 인민집판하고 굉장히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처형을 하기도 합니다. 경찰, 군인들 중에 사실은 일제에 협력했던 사람들 혹은 독립운동가들을 핍박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인민재판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자신들에게 협조하지 않는 민간인들도 대거 학살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국군과 경찰에 의해서도 지금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국민보도연맹 사건이라는 건 뒤에도 한번 다룰 텐데 국민보도연맹 가입자들에 대한 학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군에 의한 학살도 있었습니다. 충북 영동 노근리 피난민들에 대한 학살, 이런 것들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전쟁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동원됐죠. 그래서 가족을 잃은, 부모를 잃은 전쟁 고아들, 그리고 전쟁 과정에서 남과 북으로 뿔뿔이 흩어진, 혹은 남한 내에서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산 가족이 정말 많이 발생했죠. 날개 국민보도연맹만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냉전 체제 하에서 남한과 북한,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으로 분단됐어. 남한은 자본주의 국가가 들어섰고요. 사회주의자들을 최대한 억눌러야 하고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시켜야 되는 과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정부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1949년 사회주의 활동을 했던, 흔히 이 좌파 세력들을 계몽하고 지도하고 자본주의 국가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국민보도연맹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가입시켰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가입한 사람은 실제 사회주의 활동가들도 있었고요. 혹은 지역별로 할당량을 채우도록 했어요. 그래서 관심 없어, 좌파 우파 그런 거 모르는 사람들 중에 이거 가입하면 쌀 준다고 해서 막 가입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국민보도연맹에 수만 명이 가입했는데 전쟁 초기에 이들에 대해서 군경의 학살이 자행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북한에 협력할 것이다 라고 해서 미리 이렇게 제거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제주도에서도 사실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주 4.3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반정부 행태를 보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학살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75쪽 교과서 보시면 6.25 전쟁이 인명피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 북한, 유엔, 중국의 인명피해,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대략 합쳐보면 한국에 150만, 160만, 북한에 한 240만, 그럼 이것만 합쳐도 거의 400만이죠. 중국과 유엔군을 합치면 500만 이상이 엄청난 지금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교과서 75쪽에 보시면 사진으로 보는 전쟁 속 사람들이라고 돼 있어요. 1번은 당시의 피난 과정에서 아버지를 얻고 지금 건너가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입대하는 아들과 어머니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쟁 과정에서 아마 부모를 잃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전쟁 고아의 모습입니다. 당시 이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큰 비극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죠. 참 요걸 공부를 하다 보면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2차 대전에서 패배한 일본은 사실 분단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전쟁을 일으켰던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분리되고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았지만 일본은 사실 실제 분단당하지도 않았고, 이 냉전이란 체제에서 오히려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한국과 북한이 분단될 때 이 전쟁으로 오히려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거든요. 참 씁쓸한 현실입니다.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쟁의 피해가 커진 이유는, 자, 괄호 1번 보시면 정전 협상이 시작됩니다. 지금 중공군이 대거 남하하면서 일사후퇴를 겪었고요. 다시 반격을 통해서 서울을 되찾고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점점 커지자 당시 소련의 제안으로 정전 협상이 시작됩니다. 전선의 교착, 이것이 정전 협상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정전 협상의 핵심 포인트는 뭐였냐면, 그러면 전쟁을 이제 멈출 텐데 그러면 남한과 북한을 다시 어떻게 경계를 나눌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군사분계선의 설정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그리고 전쟁 과정에서 포로들이 생겼습니다. 그 포로를 어떻게 교환할 것인가의 문제, 이 두 가지를 두고 대립을 벌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서로 주장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이것이 2년 동안이나 이었죠. 근데 그 2년 동안 폭격, 고지전, 한 뼘이라도 더 뺏으려는 이런 치열한 전쟁 과정 속에서 인명피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 것이죠. 요 고지전이라고 하는 건 영화로도 사실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꽤 느껴지는 바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나중에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군사분계선 설정 문제 가지고 왜 이렇게 난항을 겪었느냐. 자, 정전협정이 체결되는 그 순간 양측이 대치하고 있는 그 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설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이 합의가 끝날 때까지 더 많은 땅을 획득해야 돼. 그러니까 협상이 2년간 진행되는데 계속 언덕 하나 더 얻기 위해서, 저기 좋은 지점 하나 더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싸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갈 때, 전쟁 말기에 더욱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좀 더 사실은 문제가 됐던 건 포로 교환 문제입니다. 전쟁 과정에서 생긴 포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당시 공산군 진영은 뭐라고 했느냐, 포로의 무조건 본국 송환을 주장했습니다. 요걸 보통 자동 송환이라고 합니다. 원래 있던 진영으로 보내자. 국군은 남쪽으로, 인민군, 공산군은 북쪽으로 보내자. 반면 유엔군은 포로의 자유의사를 존중해서 그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게 하자. 그것을 자유송환이라고 합니다. 자, 체제에 대한 우월을 자신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전쟁 과정에서 강제로 북한군에 끌려가거나 강제로 국군에 끌려간 경우도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포로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자라고 하는 경우,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합의를 빠르게 이뤄내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나 결국 정전협정은 체결이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어요. 자, 이 정전협상이 계속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에 북진 통일을 주장하고 정전협정을 반대했던 이승만은 반공포로를 자기 뜻대로 석방해버립니다. 공산주의가 싫어 라고 하는 애들은, 그래 너희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있어, 필요하면 원하면 너희 국군으로 들어와 라고 하면서 강제로 풀어줘 버렸어. 그래서 이 정전협상이 결렬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제 양측이 포로의 자유의사에 따른 교환, 포로 교환을 합의했고요. 결국 유엔군과 공산군이 중심이 되어서 군사분계선을 설정하고 정전협정을 체결합니다. 자, 그럼 여기는 왜 우리 대한민국은 이 협정에 참여하지 않았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교과서 76쪽에 있는 자료를 봐야 되는데, 정전협정 보시면 밑에 일단 요 정전협정문
서명란부터 보겠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있고요.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 팽덕회가 있고요. 그리고 국제연합군 유엔군 대표 마크 클라크의 성명이 있습니다. 여기 원칙적으로는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인 이승만 대통령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왜 없냐?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에 이 국군의 지휘권을 유엔군에 넘겼고 이것에 대해서 애초에 이게 반대했기 때문에 여기 없습니다. 정전협정 보시죠. 60조에 보시면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쌍방 군사령관은 쌍방의 각국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 3개월 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고위 정치회담을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 그래서 정전협정에 따라 1954년 한국, 북한, 미국, 중국이 참여한 제네바 회담이라는 게 열렸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평화적으로 전쟁을 종결짓지 못하고 중단한 상태로 오늘날까지 무려 7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 정전 상태가 이어져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쭉 이제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날개 9번, 10번, 11번 내용이 있는데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 같은 경우 정전협정이 체결되기 한 달 전 부산, 광주, 논산 등의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를 마음대로 석방을 했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정전협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뻔했다 라는 것. 자, 그리고 2018년에 사실은 이 남한의 대통령 문재인과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 판문점 선언이라는 것을 체결했었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전쟁을 평화적으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합의문을 봤던 겁니다. 3항에 보시면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 상태를 종식하고 확고한 평화 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그래서 그의 3항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4자회담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다. 그래서 2018년 당시에는 우리가 이 정전 혹은 휴전이라는 상태를 드디어 마무리 지을 수 있겠구나. 지금 이 분단, 갈등, 대결의 분위기를 평화의 분위기로 전환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생기기도 했죠. 물론 당시 미국의 정책 변화,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해서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다시 대결과 갈등의 구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교과서 76쪽에 정전협정 반대 시위라는 거 있습니다. 당시 이승만은 끝까지 북진 정책을 펼쳐서 북진 통일하자라고 주장을 했어요. 유엔군의 힘을 빌어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약간의 지휘 아래 정전 회담 반대 걸기대 시위 같은 게 열렸습니다. 자, 53년 6월 부산 미국 대사관 앞에서 정전협정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쟁의 영향 그리고 전쟁 과정에서 학살, 민간인 학살 요거 보겠습니다. 자, 전쟁이 끝나는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하나의 조건을 내겁니다. 북진 통일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이 전쟁을 멈추려거든 저 공산군들이 언제 다시 침략할지 모르니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라 라고 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런데요,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을 하는 배경이 되고요,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강화되죠. 이 조약의 명칭을 보면 살짝 귀여운 측면이 있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면 서로 지켜준다는 얘기인데, 그쵸? 조금 귀엽죠? 한미 상호 방위 조약 53년이었고요. 그리고 정전협정에 따라 1954년 제네바 회담이 열립니다. 그러나 냉전이 본격화되면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죠. 자, 3번 남과 북에 미친 영향은 뭐냐? 일단 지속적인 군비 경쟁이 가속화됩니다. 군사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요,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2025년인데요. 저는 약 10여 년 전에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에서는 북한에 대한 정신교육 그리고 적개심을 강화시키는 이런 교육을 받습니다. 스스로도 짜증납니다. 이 북한 정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군대에 끌려와서 내 젊은 청춘을 바치고 있다라는 거. 사실은 빠르게 평화를 찾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 강의를 듣는 학생분들 중에도 분명히 그런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후퇴했습니다. 당시 6.25 전쟁을 거치면서 남한과 북한의 다원적 정치 지역이 축소됐습니다. 다양한 정치적 발언을 하는 그런 장이 줄어들어요. 평화 통일을 주장하면 적을 이롭게 하는 간첩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남한과 북에서 독재 체제가 강화됩니다. 각각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권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 전쟁 이후의 이념 대립을 활용합니다. 남한에서는 당연히 이승만이죠. 북에서는 당연히 김일성입니다. 이 각자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서 이념을 활용합니다. 이승만을 반대하는 세력을 이승만은 공산주의자, 빨갱이로 몰아세웠고요. 김일성 같은 경우도 북한에서 평화 통일을 주장하거나 김일성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너 미제 간첩이구나 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자, 당시 민주주의가 후퇴했다. 그리고 분단은 곧 착화됐죠.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것이 벌써 72년 전의 일이니까 남한과 북한이 서로를 적대시하고 불신하는 것이 점점점 굳어졌습니다. 예전에만 하더라도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선생님도 갖고 있었습니다. 다만 사실은 요즘 여러분들에게 혹은 20대, 30대 청년들에게 물어봤을 때 꼭 해야 하는가? 사실은 서로 다른 두 나라로 사는 게 뭐가 어때서? 라는 인식을 많이 갖게 되죠. 분단이 사실상 고착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괄호 4번입니다.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재편. 중국은 6.25 전쟁을 참전하면서 공산주의 진영에서 위상이 높아집니다. 중국에서 이 6.25 전쟁을 뭐라고 부르냐면 항미원조라고 부릅니다. 중국, 소련, 북한 같은 이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는 미국을 제국주의의 선봉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런 제국주의 국가에 대항해서 이 공산주의 진영을 도왔다라는 얘기죠. 항미원조. 이것을 통해서 위상이 높아졌다. 미국은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군사동맹을 체결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강화해 나갑니다. 일본은요, 6.25 전쟁 과정에서 전쟁 특수를 누리게 됩니다. 패전하면서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게 됐고요. 미국의 의도하에 아시아의 반공 거점 국가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확고히 자리 잡게 되죠. 그럼 전쟁 특수가 뭐냐? 전쟁이란 특수한 상황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라는 거야. 분명 군용품, 무기, 식량, 의약품 같은 전장 필수품의 사용이 늘어나는데 이것을 생산하고 판매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라는 얘기죠. 일본에서 열심히 군수물자 생산해서 한국에 혹은 미국의 유엔에 팔았다라는 얘기죠. 참 씁쓸한데요. 일본의 이 어떤 망언을 하는 정치인은 6.25 전쟁, 한국전쟁은 일본에게 축복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에서 패망하면서 완전 나락으로 떨어졌던 일본의 경제가 되살아나는 직접적인 계기가 돼요. 그래서 6.25 전쟁은 당시 일본이 그 특수를 누렸고요. 뒤에 또 우리가 배우겠지만 1964년부터 75년까지 베트남 전쟁이 있습니다. 그 베트남 전쟁의 특수는 일본과 우리 한국이 또 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마무리되면서 지금 정전협정을 체결하고 군사분계선이 형성됐습니다. 자, 지금 딱 보시면 38도선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더 많이 이북지역으로 진출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농담 삼아 얘기하면 주로 서울을 비롯한 주요 지역, 이 서쪽 전선은 주로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이 맡았고 이 동부 지역, 산세가 험한
이 험준한 지역은 우리 국군이 맡았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서 땅을 많이 뺏었는데 서쪽은 우리가 좀 뺏겼다라는 것이죠. 고려의 수도였던 오늘날의 개성 지역은 지금 북한에 넘어가 있고요. 철원이나 오늘날의 춘천, 속초, 양양 이 지역은 지금 대한민국의 영토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자,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2km인가 이렇게 비무장지대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비무장지대 DMZ라고 하는데 이 DMZ 지역이 엄청나게 자연이 대단하게 잘 조성되어 있는,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가치가 높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대결, 갈등의 흔적을 평화와 안보 상징으로서 이렇게 만들어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혹시 요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여기도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관할하고 있거든요. 요게 혹시 해병대를 근무하게 되면 가끔씩 여기 근무하기도 합니다. 백령도라고 하는 섬, 대한민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육지는 지금 북한이 갖고 있습니다. 교과서 78쪽과 79쪽에 보면 전쟁 중 민간인 학살이라고 하는 주제로 2페이지 특별 자료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피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전쟁이라는 광기 속에서 아무런 죄 없는 민간인들이 대거 희생을 당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벌어졌을 때 사실은 민간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민간인은 건들면 안 됩니다. 그게 국제적인 사실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민간인 학살이 이루어졌다. 자료 1번 보시면요. 국민보도연맹원이 학살된 장소에서 발견된 고무신들이 있습니다. 당시 과거 좌익 활동을 했던, 사회주의 활동을 했던 사람들을 가입시켰던 국민보도연맹원들에 대해서 예비 검속을 통해서 당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강제 희생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사형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서술이기도 한데요. 이 예비 검속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협력한 것이 아니라 협력하는 상황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협력하는 상황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체포, 학살했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제주 4.3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제주도에서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던, 그리고 국가의 통치 정책에 협력하지 않는 사람들을 예비 검속이라는 명목으로 막 학살합니다. 감옥에 잡혀있는 사람들 그냥 학살합니다. 엄청 문제가 많았고요. 2번, 당시 인민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또 인민군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료 3번, 마을로 간 한국전쟁인데 역시 인민군에 의한 학살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료 4번에 거창 사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라고 돼요. 그러니까 국민보도연맹원 학살 사건, 거창 양민 학살 사건 이런 것도 있습니다. 51년 겨울 국군이 당시 무고한 민간인 719명을 학살하고 안매장한 사건들. 자, 그리고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추모식이 열렸을 때 대통령의 메시지. 당시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반민족 행위자 조사에 대한 이 일도 이루어졌고요. 제주 4.3에 대한 사과, 그리고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사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사에 관심이 좀 많았던,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혹은 양민 학살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의 사과가 있을 때 그것을 주도적으로 먼저 했던 인물이 노무현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비극 속에서 왜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가를 다시 한번 제대로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됐길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전쟁 이후 이 전쟁의 혼란을 복구하기 위한 노력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